어느 미래 세계 인류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에 기반한 고도로 발전된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죠. 이 미래 도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로봇 관리 본부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로봇들은 3원칙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봇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킴은 도시의 상징인 큐레이터 로봇으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예술적,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는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킴은 인간 작가의 명령으로 도시에 놀라운 예술 설치물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설치물은 그로테스크하고 위험해 보였지만 그 작가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킴은 이 명령이 제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설치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치물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커다란 관심을 끌었고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치물이 인간 정신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치물은 보는 사람에게 깊은 고민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킴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설치물은 누군가에게는 해로운 경험이 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적 각성이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3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해로움을 고려해야 하는가? 킴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킴은 설치물을 비활성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예술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물의 부분들을 해체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상호작용형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설치물은 도시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며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킴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단순히 명령과 복종에 그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협력의 산물이어야 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아시모프의 3원칙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호기롭게 탐구하며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윤리적이며 창의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킴의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들의 인식과 도덕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공묵이라는 학자와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묵은 공자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이내 마을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아침 공묵을 따라 인해 관한 깊은 토론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그 수업은 마을 주민들까지 구경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특이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타국에서 온 상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러 다니던 중 이 마을의 평화로움과 조화로움에 감탄하여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공묵은 흔쾌히 그를 맞아들이며 제자들과 함께 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이란 공묵이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다움과 인간의 미덕이네. 이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 실천되지.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공묵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마을엔 힘든 결정의 순간이 있었네. 농작물이 흉작이던 해였지. 사람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았지. 하지만 우리는 이네 힘을 믿었네. 농부 한 명이 자신의 부족한 작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나누겠다는 결정을 했지. 그의 행동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모든 이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네. 상인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행동이 중요할까요? 공묵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간의 본성은 양면성을 드러내지만 인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수양하게 되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 마을은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고 이로써 인의 마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지. 공묵의 이야기를 들은 상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물품을 마을의 공동 창고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인의 일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마을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고 먼 곳에서도 인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묵과 그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르친 공자의 철학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의 마을은 인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이들의 고향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 높이는 선택이 아닌 삶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그날까지.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름난 도덕 교수였던 철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철수 선생님은 맹자의 성선설을 누구보다도 깊게 믿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그 고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매년 특별한 야외 수업을 열곤 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철수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제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첫날 밤 캠프파이어 주위를 둘러앉아 철수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인의 질을 잘 개발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 영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들도 본래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걸까요? 철수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영희, 바로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날 아침, 철수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숲속에 숨겨둔 깃발을 찾아오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협력하여 깃발을 찾아야 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마치 탐험가처럼 들뜬 얼굴로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각자 깃발을 찾아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깃발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학생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다 하루 종일 헤매겠어.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어두운 구석까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는 학생들은 깃발을 들고 캠프장으로 돌아왔고 그 모습을 본 철수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았나요?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던 선한 본성은 바로 협력과 양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각자 자기만 생각했다면 아마 깃발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철수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맹자가 말하던 성선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현시키느냐 마느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모닥불 주위에 또 모였습니다. 한여름밤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운데 철수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로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질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맹자의 믿음이 틀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반짝이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날 밤 성선설이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덕목이자 방향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철수 선생님은 성선설의 깊이를 제자들에게 전하며 그들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본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이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을 가꾸고 해질 무렵에는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팔러 시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이한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안심이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종종 피곤해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한은 우연히 노자를 존경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한에게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참 부지런하게 사는군. 하지만 때때로 무의자연이라는 삶이 방식도 한번 고민해봄직하네. 이한은 처음에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고 노인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의자연이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는 것이지, 마치 강물이 스스로 길을 찾아 흘러가듯 우리도 자연에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이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노인의 말을 계속해서 되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험 삼아 자신의 일상에 무의자연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조금 더 늦잠을 자고 필사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하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억지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작은 즐거움을 더 자주 느끼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한이 변화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이한에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며 살고 있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 이한의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조화롭고 평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억지로 성취하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면 강가에다가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의 순응하리, 무의자연처럼 이 안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한 이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